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알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이라는 소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하면 조선 후기 실학자예요, 여러분. 실학자라는 거는 이제 실학이라는 조선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을 거치고 그 전에 성리학의 좀 관념성,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뜬구름지 않는 얘기만 한다는 거지. 말하자면 실생활이랑 유리된 채 너무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하면서 좀 실제 백성들의 실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는 학문을 하자, 뭐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유학 중에서 실학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학을 받아들인 그런 학자 중에 그 굉장히 실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박지원이죠. 근데 이분이 아마도 이 실학의 학문의 어떤 실생활에 도움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 굉장히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사회 자체가 근대적인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찰나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근대적인 사고 방식, 또 근대적인 어떤 인물 유형, 이런 것들을 좀 근대적으로 이제 바람직한 인물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훨씬 이제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 느끼기에. 그래서 이분이 양반이고 실학자이고 또 그 당대 굉장히 유명한 가문의 아들이고 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설로 풀어놓는 걸 굉장히 즐겨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로 가면 조선 후기를 이제 조선 전기가 시의 시대고 조선 후기가 소설의 시대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소설류들이 창작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 많은 소설류들 중에도 박지원의 소설을 참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익히 아실 거예요. 뭐 허생전이라든지 양반전이라든지 호질이라든지 광문자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예덕선생전,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가게 됩니다. 모두 다 박지원이 쓴 한문 소설이고요. 실학자인 박지원의 어떤 그 속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소설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예덕선생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박지원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떻게 작가의 의도를 소설로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예덕선생전. 자, 인물을 얘기하겠다, 예덕선생이라는 건. 근데 여러분, 여기 예 있잖아, 예. 요 예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의를 지켜라, 뭐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사강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예의, 염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때 예라는 거는 예의 범절을 지키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지. 근데 여기 예덕의 예는요, 더러울 예자예요. 더러울 예자고, 덕은요,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사람이 덕이 참 많아, 인덕이 후해, 뭐 이런 표현을 쓸 때의 덕이에요. 그래서 더럽지만 덕을 갖춘 선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그 사람에 관련된 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특정 인물의 일대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위인전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의 형식이 예전에는 실존 인물, 우리가 역사적으로 후손들에게 좀 알려줘야만 하는 뭐 충신이라든지 효자라든지 연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지어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전이라는 형식이 점점 허구화를 거치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 아주 허구적인 소설처럼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예덕선생 전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전 장르의 변천은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이거 확인하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누구와 관련된 정기문이다, 예덕 선생과 관련된 정기문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박지원이 쓴 소설들은요, 모두 한문 소설입니다. 그래서 한문 소설이라는 거, 국문 소설 아니다. 국문
아니고 화문소설이야 라는 사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성격이 풍자적이야. 누구를 풍자할까 하면 박지원의 소설에서 아주 일관되게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 이 풍자의 자가 찌를 자자잖아. 그러니까 막 찌르는 거지. 비판하는 거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누구냐? 그러면 양반입니다. 이건 박지원 소설에서의 공통점이에요. 예덕선생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반계층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이다라는 내용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훈을 던지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누구한테 교훈을 던지냐? 이것도 역시 대상이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양반 가문의 자제였잖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양반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라는 계급 자체를 없애는 거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분은 뭘 자기 소설을 통해서 자꾸 얘기하고 싶었냐면 양반들아 정신 좀 차려라. 너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나라 다 망하고 너네도 없어져. 니네가 정신을 차리고 백성을 위해서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참된 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지만 너네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독자가 예상 독자가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에게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막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교훈적이고 설득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됐죠? 주제 바람직한 벗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어떤 벗이 바람직한 벗일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참된 인간이라는 건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가? 겉모습이 번지르르 해야 될까? 또는 신분이 아주 뛰어나 높은 신분이어야지만 참다운 그런 벗일까? 참다운 사람일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얼마든지 그냥 대답할 수 있죠. 박지원이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 바로 그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참다운 인간일까? 참된 인간일까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던지는 게 이 소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걸 드러내다 보니까 양반이 허욕이 뭐야? 헛된 욕망이지. 헛된 욕망과 허위라는 거 뭐야? 헛되고 위선을 떠는 거죠. 거짓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함께 결합이 돼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됐죠? 특징을 보면요. 문답 형식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문답, 누구와 누구,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문답 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 누구? 예덕 선생이죠. 우리가 작품 속에서는 엄행수다라고 보게 될 텐데요. 그 엄행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려요. 누가? 스승과 제자가. 상반된 평가를 내리죠. 스승은 플러스로 생각하고 제자는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상반된 평가로 인해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제 갈라서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때 스승이 제자를 딱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이 예덕선생전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예덕선생이에요. 왜냐하면 예덕선생의 전기문이니까. 그러나 예덕선생이 실제로 이 작품 속에 나오느냐? 등장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이 스승, 성귤자라는 스승이 등장하는데 이 성귤자라는 스승의 대사를 통해서만 이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덕 선생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되게 독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게 특징이 됩니다. 자, 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작품의 짜임은 기와 서와 결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스토리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우리가 그때 그걸 구성 단계상 기서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과 마무리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이렇게 명칭이 기서결이 된다. 이렇게 3단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처음 부분입니다. 기 부분 성귤자가 스승이야. 근데
아마도 이 조선 후기 문인인 이덕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분의 호가 성귤당이었대요. 그리고 이덕무는 이 조선 후기의 소설의 또는 수필의 주인공이 굉장히 많이 되기도 하는 서울 출신의 굉장히 뛰어난 실학자였다고 또 알려져 있죠. 자, 그 이덕무가 아닐까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성귤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자, 성귤자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은 누구다? 예덕 선생이다. 이분이 주인공이다. 그 얘기인 거지. 종본탑 동쪽에서 사는데 누가? 예덕 선생이. 마을 안에 똥거름을 쳐내는, 그러니까 똥을 치우시는 분이었다는 거야. 그걸로 생계를 삼고 있다. 그러니까 똥을 치우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지. 그분이 친구였다. 성귤자의 그 얘기입니다.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엄행수라고 불렀다. 예동 선생은 그러니까 누구다? 엄행수다. 행수라는 건 무슨 뜻이다? 막리를 하는 늙은이의 칭호고 엄은 그의 성이다. 엄씨성을 가진 막리라는 늙은이, 이게 엄행수라는 이름의 뜻이다. 그리고 이 엄행수를 성귤자는 뭐라고 불렀다? 예덕 선생이라고 불렀고 친구라고 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인물이 소개가 된 거야. 됐죠? 첫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덕 선생은 종본탑 동쪽에 살았대. 종본탑이라는 건 여러분, 선생님 여기 의미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탑골 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지 석탑을 가리킨대. 그럼 이거는 실제지. 실제니까 요거는 여러분 뭐다? 여기다. 사실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겠죠. 아, 이게 진짜 있는 얘긴가 봐. 엄행수라는 이 사람 진짜 있었나 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실적인 느낌을 부여해주는 실제 지명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선생은 똥치는 일을 하는 비천한 신분의 주인공이었고요. 여러분, 고전소설,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주인공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고귀한 혈통, 고귀한 양반 가문에 그렇게 참 얼굴도 정말 멋있게 생기고 글도 잘 쓰고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뛰어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주인공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자가인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제자가인형? 무슨 뜻이냐? 재주가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뜻이야. 재주가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이 되어 왔었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예덕 선생은 어떻대? 늙은이야. 나이 든 분이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요? 똥거름을 쳐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더러운,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이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별표하시고요. 자, 인물을 소개하는 데 활용된 제시 방법이 뭐냐? 인물 제시 방법이 요약 제시다. 예덕 선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요약 제시를 서술자가 직접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 제시 혹은 말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별표.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목이 성귤자에게 물었다. 자목은 제자. 이 제자가 성귤자, 자기 스승에게 물었어. 그 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태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뭐야? 아내이고. 그리고 뭐야? 형제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러면 A, 벗은 아내야. B, 형제야. B. 자, 보조관념이 원관념이랑 묶이는데 이퀄 관계로 묶였어. 벗은 아내다. 벗은 형제다. 이렇게 이퀄 관계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묶이는 걸 우리가 무슨 비유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은유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은유법이 쓰였고요. 의미는 뭐예요? 벗이 아내나 형제처럼 아주 가깝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이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야.
성귤자가 자목에게 평상시에 야, 친구라는 건 아내와 같고 형제처럼 소중한 거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이 선생님 누구 여러분? 성귤자. 이 성귤자가 양반들이 배우기를 힘쓰고 칭송하는 그때 당시의 멘토, 뭐 큰 스승, 우리가 구루라고 이야기하는 큰 스승이었다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양반들이 막 어떻게 하면 이 성귤자랑 사귈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막 성귤자가 어디 가면 막 쫓아가고 이랬다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양반님들은 본 척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엄행수 주인공 나왔다. 말하면 마을 아래 천한 사람으로 막일을 하는 하층의 처지요. 마주석이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너무 천한 일을 하는 하층민이야, 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드러나? 자목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제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외적 조건 뭐 신분 또는 명분. 이 사람을 내 친구로 하기에 내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아. 이렇게 이분이 제 친구입니다라고 남들한테 말하기에 굉장히 괜찮아. 좀 이렇게 어깨 으쓱으쓱하게 하는 그런 조건을 따지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러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목이. 자, 여기 대상 엄행수를 이렇게 평가했어. 엄행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평가한 거 확인하시는 거고요.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그가 누구? 엄행수.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자기의 선생님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야. 장차 교분을 맺어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문화를 하직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어땠냐면 아주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뭐 옷가지 이런 거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집에서 살았잖아. 선생님 집에서 살면서 그냥 선생님 집에서 하숙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를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목이 너무 화가 났어. 이유가 뭐야? 아니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막 양반들이 추종하는 그런 분이 우리 시대의 큰 구루가 저렇게 더러운 일을 하는 천민과 친구를 하려고 기분 나빠. 내 어떤 체면이 너무 깎여. 그래서 저거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요 자목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대표성을 가진 인물 유형인데요. 선비라는 우월감을 갖고 거칠에 집착하고 있는 양반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목이 결국 뭐다? 당대의 양반계층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 얘기야. 그리고 이런 인물 유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당대의 어떤 특정한 신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 유형을 전형적인 인물 유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양반의 전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목이. 됐죠? 자, 자목의 말하기 방식 한번 볼까요? 자목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상대방의 말, 성귤자가 성귤자의 과거의 언급을 근거로 해서 성귤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왜? 벗이라는 건 아내고 형제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내나 그런 형제처럼 너무너무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천한 사람으로 친구로 삼으려 한다는 게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기가 끝난 게 됩니다. 이제 중심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성귤자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스승인 거 알고 계시죠? 아유, 자목 이리 와 앉아봐봐. 이렇게 다독다독 하는 거지. 벗에 대해 이야기를 내가 자네에게 해줌세. 내가 너에게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들어봐. 그러는 거지.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굿을 못한다고 하네. 자, 속담을 인용했는데 뜻은 뭐야? 의원이 자기 병은 못 고쳐. 무당은 자기 굿을 못하고 뭐야? 자기 일은 스스로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고요. 우리 이렇게 속담을 뭐라 그러죠?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 관용. 여러분 무슨 뜻?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 거야? 속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속담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용적 표현이 사용이 됐어.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속담을 인용했냐? 인용한 이유, 자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우치지는 못할 테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너가 스스로 고치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 속담을 인용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내 장처는 장점이란 뜻이야. 장점이라고 믿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 먼저 이 스승이 뭐라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장점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지. 그런데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니? 한번 얘기해봐. 이러기는 민망하지 좀.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야,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니? 한번 얘기해줘. 이렇게 말을 꺼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장점을 사실은 듣고 싶은 거야. 이게 본 마음이야. 그런데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냥 단점을 말해 달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계속 봅니다. 그런데 딱 눈치채고 제가 장점 말해 달라는 거구나 하고 칭찬만 하면 아첨이야. 그래서 너무 뻔하단 말이야. 아첨이라는 걸 서로 너무 알아. 그래서 멋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막 문제점만 막 얘기해. 그래? 단점을 얘기해줘. 아유, 그래, 그도 잘 말했다. 야, 너 첫 번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개를 얘기해. 그러면 흉보는 것으로 떨어져. 그래서 본의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를 깨. 그러니까 그의 장처가 뭐라고 여러분? 장점. 장점이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얼음얼음 당차는 딴전을 한단 말일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하냐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단점을 말하긴 하는데 그냥 얼버무려서 대충 그래 단점? 글쎄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네가 자꾸 얘기하라니까 그래 너무 착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얼버무려서 말해줘.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저편에서 고를 내지는 않을 것일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히 본인의 아킬레스건이 아닌 얘기를 이렇게 얼버무려서 대충 얘기하니까 뭐 화날 일은 아닌 거야. 그래?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나를 아무렇게나 대할 정도로 내가 막 호구가 될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좀 착한 점은 있지. 뭐 이렇게 인정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지. 화를 내진 않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이제 단점이라면서 대충 얼버무린 말이 자기 단점으로 진짜 들린 건 아닌 거지. 그래서 화가 안 나.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지. 무슨 말이야? 자기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점이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해줘. 그러면 마치 가려운 데나 긁어준 듯이 속마음으로 감격할 것일세. 우와, 얘가 진짜 내 장점을 알아주고 있구나, 아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뻐할 거라는 거지. 가려운 데를 긁는데도 묘리가 있네 그려. 가려운 데를 긁는데 맥락상 의미가 뭐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장점을 얘기해 줄 때도 묘한 이치가 있네 그려. 그러니까 대놓고 너는 이거가 장점이 멋있어 이러면 너무 아첨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묘한 이치를 따라서 할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이랑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 얘기인 거지.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에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네. 무슨 말이야? 상대에 대해 말할 때 일정한 선을 넘으면 안 돼. 겨드랑이, 아킬레스건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약점인 거지. 약점. 뭔가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거기까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좀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자, 요게 바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사귐의 요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대충 얼버무려주고 그 끝에 반드시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감격하게 만들고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세속적인 사귐이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칵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그래,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 물어보고 있어. 자, 이렇게 벗을 사귀는 거 이름 정리해 봅시다.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말을 교묘히 하고 얼굴빛을 꾸며서 결국은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 그걸 대놓고 하진 않고 살짝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렇게 아첨하는 벗사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요 사귐이 뭐야?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교언영색의 사귐이 되는 거죠. 교언영색 무슨 뜻입니까? 아첨하기 위해 꾸미는 말과 얼굴빛이라는 뜻이 되죠. 그렇게 교원영색의 사귐을 하는 거 되게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사귐.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렇게 가려운 것만 싹싹싹싹 긁어주면서 이거 살랑살랑하는 그런 사귐에 대해서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사실 이위와 같은 사귐, 속물적이고 세속적이며 교원영색하는 그 사귐은 자목을 깨우쳐주기 위해 선결자가 일부러 세속적이고 경박한 벗사귐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깨달음을 유도하는 중일까요? 자, 어떤 방식이냐? 세속적인 벗사귐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네가 원하는 게 이런 사귐이니? 하고 반문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목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돌아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자목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스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야야야,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잘못됐어. 이렇게 대놓고 안 하고 이렇게 좀 스스로 곰곰이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스승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이번엔 자목의 대사입니다.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듣기 싫어요 막 이러는 거지. 네, 빼면서 말하였다.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하이놈이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장사치 낮춤말, 하이놈 낮춤말 다 비속어야, 여러분. 상대방을 낮추는 말이야.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자기 밑에서 자기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하인 같은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깔아내리는 거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자목이. 자, 어떤 태도가 보이고 있다?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그대로 명칭에, 호칭에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승이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자목의 반응을 정리해 봅시다. 스승의 의도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그러니까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한번 따져보는 거지. 내가 원하는 진정한 벗사귐이라는 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기를 바랬는데 스승은 그걸 안 하고 무조건 그거는 제가 원하는 사귐이 아니에요. 스승은 정말 천박하시군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속을 챙기거나, 이속이라는 건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말하는 거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거나 비굴하게 아첨하는 벗사귐을 스승이 자기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생각을 못하는 되게 가벼운 사람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자목이 이렇게 말하니까 선결자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그려. 자, 별표하십니다. 저기가 뭐고 여기가 뭔지 잡으셔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지시어잖아. 그러면 지시어가 나오면 반드시 어떤 글을 독해 하든지 지시어는 앞에 있는 구체적인 맥락이랑 연결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 이해가 제대로 될 수 있죠. 그러면 저기는 좀 멀리 있는 거고 여기는 좀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가까이서 무슨 얘기를 했어?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사귐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게 여기야 저기야. 그게 여기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저기는 뭐야? 처음에 자목이 했던 우리 스승님이 이 엄행수라는 천박한 신분의 사람과 사귀려고 한다. 그 얘기. 그게 저기가 돼야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됐죠? 그 선생님 정리한 거.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건
미천한 자인 엄행수와의 사귐이 아니라 여기 이솝과 아첨으로 사귀는 그 모습이겠구나. 네가 정말 부끄러워하는 벗사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 요렇게 잡아주는 거지. 잘 생각해봐. 네가 진짜 잘못된 벗사귐이라고 생각하는 건 엄행수와 사귀는 천한 신분의 사람과 사귀는 그 문제니? 그게 아니라 속물적이고 세속적이고 교원 염색하는 사귐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교정해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 장사치의 벗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벗은 이속으로 사귀고, 이속이 뭐라 그랬어? 자신의 이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 사귀고 이익이 안 되면 사귀지 않고 이런 거는 장사치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또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벗은 아첨으로 사귀네. 자기 체면이 너무 중요하고 자기 신분이 너무 중요한 양반님네들은 친구를 사귈 때 뭘 따진다는 거야? 아첨하는 걸 따지게 된다는 거. 자기한테 아부하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아첨으로 사귀는 것을 양반들은 벗사귐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야. 이런 얘기인 거지.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다시 말하자면 요기 사귐이 있죠. 이 사귐은 이속이나 아첨으로 사귀는 그 사귐을 말해. 이렇게 사귀다 보면 봐. 내 이익이 되게 중요하고 나한테 아첨하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3번이나 내 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처음엔 줄 수 있어. 이속으로 사귄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이걸 3번이나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 이익을 따질 때 이 사귐은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또 원수였어. 원수였는데 그 원수가 나한테 3번을 주는 거야. 뭔가 계속. 그러면 내 이익이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랑 친구가 되겠지. 왜? 중요한 건 뭐니까? 내 이익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익을 중히 여기는 사귐이다 라고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뭐야 여기 3번 달라고 하면 멀어지고 원수라도 3번 주면 가까워지니까 오래 갈 수가 없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속과 아첨으로 사귀는 모습의 한계는 뭐다? 오래 가지 못한다. 자, 누구? 대상. 요 사귐의 대상은 누구야? 장사치와 양반들이죠. 그럼 이 장사치와 양반들은 당시에 부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신분이고 그리고 부자니까 뭐 떵떵거리고 뭐 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뭐 상인들이 그랬겠지. 그런데 그들의 사귐이라는 거, 그들의 본성상 사귐이라는 것이 굉장히 속물적이고 자기의 이속을 따지고 아첨을 따지는 그런 사귐이기 때문에 그 사귐이라는 거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는 굉장히 짧은 표면적인 표피적인 그런 사귐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참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사자 할 것이 없네. 체면을 따진다든지 저는 당신이 없으면 죽겠어요. 뭐 당신이 있어야 살겠어요. 막 이렇게 막 맨날 아첨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정말 참된 사귐이라는 건 가식적인 태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막 꾸며가지고 막 과장하고 이런 사귐은 진짜 사귐이 아니다. 그 얘기인 거지. 오직 뭐로 사귀어야 돼? 마음으로 사귀고 또 인품으로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사귐이 된다네. 자, 선교자가 중히 여기는 벗사귐의 요소가 2가지가 정리가 된 겁니다. 뭡니까? 마음으로 사귀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인품으로 사귀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지. 그래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사귐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귀는 벗은 1000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닐세. 마음으로 만나잖아.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통하고 진짜 그 인격이 통했다면 그러면 1000년 전에 어떤 죽은 사람도 내 벗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 친구와 내 가까이서 사귀다가 이 친구가 만리 밖으로 이사를 갔어.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랑 마음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이나 공간의 거리나 제약을 벗어나는 진정한 사귐이라는 건 이렇게 마음으로 인격으로 사귀는 사귐일세라고 정리해 준 거예요. 자, 성교자의 말하기 방식을 정리합시다. 대비되는 사귐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중히 여기는 벗사귐의 의미를 부각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했죠. 대비되는 사귐 뭐 있었어? 이솝과 아첨의 사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장사치와 양반의 사귐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죠. 이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인격의 사귐이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도덕과 의리의 벗사귐. 자, 요렇게 대비됨으로써 요 가치가 부각이 되는 그런 말하기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자목과 성귤자가 갈등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구나. 성귤자는 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마음을 중요시 여기고 인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자목은 뭐가 중요한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신분이라든지 뭐 겉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이 끝났고요. 마무리입니다. 자, 마무리도 꽤 길어요. 마무리 부분 보십니다. 이제 엄행수란 분을 한번 살펴보자. 자, 엄행수 얘기, 주인공 얘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어. 저 엄행수란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다시 말해 양반들은 그 앞부분에서 봤죠. 자목이 엄청나게 많은 양반들이 성귤자를 한 번이라도 사귀려고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려고 막 성귤자를 추종하며 따라다니는데, 엄행수는 성귤자에게 와서 사귀자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성귤자의 지도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무수한 양반들과 대비되죠.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제가 엄행수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지.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와, 엄행수를 이렇게 높이는 표현 뭐 나왔어? 그분 나왔네. 그가 밥을 자실 때는 꿀떡꿀떡, 걸어 다닐 때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는 쿨쿨, 웃음을 웃을 때는 허허. 자, 표현 방법과 효과 한번 볼까요? 열거 나왔다, 그죠? 밥, 걸어 다니는 거, 잠자는 거, 웃는 거, 이렇게 나열했지. 일상생활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문장 구조 비슷한 거 보이시죠? 밥을 뭐뭐 할 때는 의성어나 의태어, 음성상징어 주고, 또 뭐뭐 할 때는 음성상징어, 뭐뭐 할 때는 음성상징어, 뭐뭐 할 때는 음성상징어. 그래서 문장 구조가 탁탁탁탁 매칭이 잘 되는 유사 문장 구조의 반복, 대구법 쓰였습니다. 또 음성상징어도 활용이 되고 있죠. 의태어도 나오고 의성어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뭘 부각하고 싶었냐? 굉장히 소탈한 인물의 행동을 생생하게 부각해주고 있었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입을 가리고 이렇게 조용히 먹는다든가 이런 거 없어. 그냥 밥을 먹을 때는 꿀꺼덕 꿀꺼덕 이렇게 쩝쩝 이러면서 먹는 거지. 걸어 다닐 때도 뭐 이렇게 조곤조곤 조신조신 아니고 뭐 어청어청 이러고 걸어 다닌다, 그런 얘기야. 굉장히 소탈한 모습이 부각이 됐다. 생생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음성상징어의 효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생생한 느낌을 준다, 그 얘기. 그 다음 보십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 멍하니 등신같이 보이네. 바보처럼 보여. 가만히 멍 때릴 때는 저 사람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게도 만들어. 흙으로 쌓고 지프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여기가 집이야. 엄행수가 사는 집. 허례허식이나 거칠해 이런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장식 하나 없는, 그냥 뭐라고? 흙 싸고 지푸라기 얹고 구멍 뻥 뚫어서 거길 집으로 삼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들어갈 때는 이게 입구가 너무 좁아. 그래서 등을 구부리고 들어가는 거야. 새우처럼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자, 표현 기법. 새우처럼, 개처럼 뭐예요? 개나 새우? 원관념 뭐? 엄행수지. 엄행수의
그 집으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이랑 잘 때의 모습을 새우나 게의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연결어를 사용해서 빗댈 때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직유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직유법을 사용해서 인물이 얼마나 욕심도 없고 소탈하고 이런 인물인지를 부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다시 아침이 되면 즐겁게 일어나. 개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자다가 아침이 되면 야 둥근 애가 떴습니다. 착 일어나가지고 즐겁게 일어나서 발채는 이렇게 매는 소쿠리가 담겨 있는 소쿠리 같은 게 이렇게 얹혀 있는 그런 물건이야. 그 발채를 짊어지고 똥걸음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자, 어떤 모습이에요? 즐겁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9월에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10월이 접어들면 살얼음이 잡히네 그려. 뭐야?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계절은 흘러가고 그러나 어맹수는 어때?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가 할 일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가 뒷간에서 사람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자, 여기도 어디야 여기 어디 구석에서 돼지우리에서 여기까지 또 뭐야? 유사 문장 구조 반복 열거법 이런 거 막 쓰인 거지. 자, 여기 다 열거법이죠.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직유 나왔고요. 아주 다양한 표현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귀한 보물처럼 온갖 똥들을 모조리 걸테질 마구 긁어모아.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일세.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긁어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어맹수가 하는 똥치우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아무리 많이 긁어모아도 전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세.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긍정했던 가치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무실역행이라는 게 있었대. 무실역행 쌤 뜻 풀어놨어요. 참되게 힘써 실천하고 행하는 삶.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다? 어맹수다. 그 얘긴 거지.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아. 누구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너무나 힘써 실천하고 참되게 행동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일.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다? 어맹수다. 그 얘기죠.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직유 나왔네.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해.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화려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옷 뭐 이렇게 고급 옷, 명품 이런 거 바라지 않아. 또 막 이렇게 노래방 가서 맨날 이런 것도 별로.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이 말은 어맹수도 사실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러나 이 어맹수가 생각했을 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아. 왜? 저거 내 것이 아니야. 저건 내 게 아니니까 나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맹수의 삶의 방식이 바로 뭔 거야? 안분지족, 안빈낙도하는 인물인 거지. 뭐야? 자기 분수에 만족하며 사는 삶. 또 안빈의 빈은 뭐야? 가난할 빈자네. 자기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도를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 얘기인 거지. 뭔가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가니까. 근데 바로 이게 뭐야? 조선조 사대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삶의 모습이 바로 어맹수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 않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울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네 그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그냥 자기의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어맹수의 삶이라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 보십니다. 왕십리 또 나열 나왔다. 열거법. 또 여기 문장 구조 비슷하네.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자, 이렇게 문장 구조 비슷하면 뭐
대구, 다른 말로 유사 문장 구조의 반복. 왜, 참외, 호박, 어쩌고 저쩌고, 연희궁에, 뭐, 이태인에, 토란, 따위. 자, 여기 알 수 있는 당대 사회상 나왔어. 조선 후기에는 지역마다 주요 작물이 달랐다는 거 알려주네. 그지? 왕십리에서는 무를 다 키웠나 봐. 그래서 왕십리의 무가 되게 유명했나 보지? 이런 것들을 지역적인 어떤 토종 산물, 특산물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아무리 상상 등의 밭에 심는다고 해도 가장 높은 등급의 아주 정말 기름진 땅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엄씨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찍하게 가꿔야만 1년에 6천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물을 키운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 어맹수의 똥거름이 필요해.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 아, 어맹수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진술이다. 그치? 이런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맹수의 똥거름은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더위가 되어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딱 두 끼 먹네. 누가 고기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 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걸 찾아 먹어서 뭘 하느냐라고 한대. 음행수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첫 번째 뭐야? 아주 소박하고 검소하죠. 욕심을 안 부려. 에휴 고기 뭐하러 고기 먹어. 입에 당기는 거 먹는다고 뭐 배부른 거 마찬가지인데 나물 먹으면 되지. 이런다는 거지. 또 의복을 좀 차려입으라. 뭐 좋은 의복 좀 사입으세요 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엔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네. 똥걸음을 져야 되는데 내가 새 옷이 뭐가 필요해? 이런 요 10년째 입었는데 이거 헌옷이면 돼. 똥걸음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격식보다 뭐가 중요해? 실용적인 거 훨씬 중요해.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옷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또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삶의 모습 나온 거야, 여러분. 그다음 해가 바뀌어 설날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을 쓰고 옷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도 신고 신도 새로 신고. 자, 여기도 되고 열거 나왔고요. 뭐야 설날이 되면 그런데 이렇게 맨날 허름한 옷만 입고 다니고 밥도 두 끼를 남은 반찬이라고만 먹고 이런 인물이 설날이 되면 탁 차려 입는 거지. 그리고 동네에 이웃간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가 먼저 새해 인사를 하지. 자, 어맹수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세 번째. 때에 따라서는 격식과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공동체에 인사를 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 그리고 돌아와선 어떻게 하냐? 그날 쉬냐? 아니야. 헌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지고 말 안으로 들어서. 왜? 똥걸음 져야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 어때? 명절에도 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온 거죠. 어맹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요거 표현법 뭐예요? 그런 분이다. 라는 걸 질문 형식으로 강조한 거지. 서리법을 사용해서 신분보다 덕과 마음, 행실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주체는 누군 거야? 주체는 성결자인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어맹수를 대상으로. 어맹수에게 어떤 태도?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어맹수야말로 높은 덕을 마음에 품고 있는 엄청난 인물이야. 그런데 더러운 막일로 자기의 덕을 다 감추고 숨어 살고 있는 은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다음 가십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옛글 인용입니다. 부자와 귀인의 처지에서는 귀인은 귀한 사람이죠. 부자와 기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대개 처지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에 이르기를 옛글 인용했습니다. 아침 저녁 공무를 같이 보는데도 분복, 각자 타고난 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니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역시 뭐야? 서리.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 왜? 자기의 삶의 모습이라는 건 그냥 타고 태어난 거거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소박하고 소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면 되는 게지.
이런 얘기인 거죠. 역사적 전고라는 선생님 표현 썼습니다. 여러분, 옛 글이에요. 옛날, 특히 중국의 글이겠죠. 중국의 글이나 서적을 인용할 때 우리가 역사적 전고를 활용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 표현 알고 가세요. 역사적인 전고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람의 처지나 복은 타고나는 것이니 뭐 하면 돼?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돼. 그리고 그걸 누가 실천하고 있어? 엄행수가 실천하고 있잖아. 라는 얘기인 거지.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다갈찌개가 생각나고 베옷을 입게 되면 못이 없이 부럽게 되는 것일세. 뭐야? 사람의 욕망이야, 욕망. 한 번도 먹지 않던 새우젓을 한 번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갈찌개가 먹고 싶어진대. 또 베옷을 어느 날 입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좋은 모시옷이 입어보고 싶어지는 거.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욕심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것도 별표. 다갈찌개나 모시옷이 상징하는 거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이해되셨죠? 천하가 거기서부터 어지러워져. 자, 여기 어디?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될 때 천하가 어지러워져. 백성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서 바디랑이 묵어 자빠지네. 자, 이렇게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이유 다시 정리.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려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바디랑 이런 거 이 농사 지어 안 지어. 왜? 난 욕심이 있는데 이 바디랑에서 썩을 순 없지. 그래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뭐 이런 일들만 일어나게 되면서 천하가 어지러워진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자, 관련 한자성어 있습니다. 등농망초 무슨 뜻이냐? 농나라를 얻고 나서도 총나라를 욕망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잡아먹었으면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야, 농나라를 내가 얻었네? 아, 이거 여차하면 내가 저 촉도 칠 수 있겠는데? 내 걸로 만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야. 자, 속담 뭐 있어요, 여러분? 말을 타고 나면 경마 잡히고 싶어 한다. 이런 속담도 있는 거죠. 과도한 욕심과 관련되어 있는 관용적 표현들입니다. 아까 관용적 표현 뭐라 그랬어? 습관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쓰는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또 나왔습니다. 진승. 자, 여러분 의미 나왔어. 농민 반란의 지도자였대. 오광, 진승과 함께 난을 일으킨 농민 지도자였대. 항적, 역시 오광에 난 이후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왕이 된 항우를 말한대. 이 무리가 그래 농사일이나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나? 진승, 오광, 항적 다 뭐야? 자기가 농사를 짓던 농사꾼들이었는데 그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 인물들인 거죠. 주역에서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맥락을 보시면 아시죠? 앞뒤 맥락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적을 불러들여.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로 이해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승, 오광, 항적 이런 사람들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세상에 난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역사적인 사례를 드는 거죠. 역사적 중국 고사 인용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요점은 뭐예요? 요점은 자,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타고나는데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자꾸 욕심을 부린다. 그러다 보니까 천하가 너무 어지러워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 자리에는 깨끗이 못한 구석이 있고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이게 다 뭐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굉장한 벼슬 자리 또 재산가 이거 다 뭐야? 욕심을 부려서 얻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중인 거죠. 본디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주는 것도 깨끗하게 가라는 뜻일세 그려. 적 엄행수가 똥을 쥐고 걸음을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삼는 것이 지극히 깨끗이 못하다고 보겠지만
더러울 예자. 그렇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자, 뭐야? 지극히 깨끗이 못한 것처럼 보여? 마이너스. 그런데 뭐야? 너무 향기로워? 플러스. 몸을 굴릴 땐 더러워? 마이너스. 그런데 의리를 지킬 때는 지극히 높아?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계속 연결되고 있네. 요럴 때 표현법 뭐야 여러분? 역설법. 자, 연결될 수 없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두 단어가 연결이 돼. 그러면 문장을 봤을 때 모순이 나타나죠. 그걸 뭐라 그런다? 역설이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인 거죠. 역설법 쓰인 거죠. 그죠? 왜? 깨끗하지 못하지만 향기롭고 더럽지만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역설을 통해서 인물의 아름다운 덕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하는데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일세. 그 뜻이라는 게 뭐야? 엄행수가 갖고 있는 뜻이 뭔데? 내 분수에 만족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의지. 그것을 내가 짐작컨대 당신한테 국무총리 자리를 줄 테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굉장한 벼슬자리를 하라고 제안을 해도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자기 분수에 만족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분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 방식 두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옛글이나 서적을 인용한 거 여기 부분에 있었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했고요. 또 역사적 인물의 사례, 중국의 고사적, 중국의 옛 인물들 여기 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 뭐다 여러분? 전고의 활용이었다. 그걸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마무리입니다.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지 못한 것이고 별표합니다. 무슨 뜻이냐? 깨끗해 보이지만 진짜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신분이나 외모는 깨끗해. 그렇지만 깨끗이 못해. 그 속은 위선이야. 위선.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는. 다시 말해 속은 더러운 이. 욕망으로 막 똘똘 뭉친. 그래서 막 남의 것을 뺏고 막 뭐 죽이고 뭐 이런 이들이 있어. 벼슬은 높지만 반면에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 별표 무슨 뜻이다? 신분이나 외모는 별 볼 일 없지만 더럽지 않은 것. 내면이 깨끗한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야? 엄행수구나.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내가 삶이 궁핍함을 만나. 그러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것이 없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활이 궁핍해졌을 때 엄행수의 어려운 처지와 삶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견딜 힘을 얻는다. 뭐야? 이러는 거지. 내가 오늘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한 달 동안 뭐 먹을 게 뭐 별로 없어. 그랬을 때 욕심이 생겨나 나한테. 저 전에 보면 어떤 양반이 날 찾아왔었는데 그 사람한테 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친구가 되어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좀 얻어볼까?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결자가 엄행수를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엄행수는 나보다 훨씬 더 궁핍하게 살면서도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자기 처지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잖아. 그 엄행수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어려움은. 그러니 나도 견뎌야지. 버텨야지.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엄행수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분은 아예 뭔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욕심 자체가 없어.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일세. 아마 공자맹자도 되지 않겠어? 엄행수 같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궁핍이지. 가난. 궁기를 떨어도 궁한 기색을 제가 오늘 밥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궁한 일부러 궁핍한 기색을 막 남들한테 보여줘. 이런 것도 수치스럽고
출세한 다음에 제 몸만 받들게 급급해도 수치스러움. 출세한 다음에 막 거들먹거리면서 잘난 척하면서 막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녀. 그것도 참 수치스러운 일이야. 아마 엄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그러니까 선비들은 보통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조금만 가난해도 막 군기를 떨고 또 조금만 출세해도 막 잘난 척하고 그래가지고 엄행수를 보기에 다 부끄러워할 거야. 그 얘기인 거죠. 엄행수와 양반을 대비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야, 너가 자모가 네가 내가 엄행수를 벗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나는 엄행수를 벗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그런 분을 내가 벗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감히 그분은 내 선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 자, 말하기 방식 정리합시다. 엄행수의 행동이죠. 행적과 심성을 근거로 해서 그를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자, 엄행수의 새로운 명칭이 생겼어. 예덕 선생이야. 무슨 뜻이라고? 더러운 일을 하지만 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요렇게 예덕 선생이라고 자기가 부르겠다. 나의 스승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성귤자랑 자목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정리해 봅시다. 성귤자는요, 주인공 누구? 엄행수. 숨은 장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성귤자가 알아보는 그런 장점.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라는 작가가 갖고 있는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이 됩니다. 성귤자가. 또 일반인들과는 다른 관점. 일반인은 사실은 자목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 엄행수를 좀 천한 일을 하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정도로 생각할 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대상을 누구? 엄행수를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 누구다? 성귤자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 인물은 플러스다. 잡고 가시고요. 자목은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 유형이다? 전형적인 인물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때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겉모습, 신분, 이런 것만 보는 거지. 그렇게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엄행수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엄행수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인물이 되죠.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힌 인물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성귤자가 엄행수를 예덕 선생이라고 칭송했던 이면을 들여다봅시다.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보자면요. 엄행수는 자기 분수에 맞게 생활하고 또 성실한 삶을 살아요. 이건 당시 양반들과 대비가 되죠. 그래서 작가는 엄행수의 태도를 칭송하는 성귤자를 동원해서 벗을 사귀는데 신의를 지키기보다는 아첨을 일삼고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옷을 갖춰 입는 등의 체면을 차리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세태를 사실은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대 양반 사회에 대한 풍자고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 가십니다. 이 글 전체의 서술 방식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제자와 스승이 묻고 답하는 서술 방식이에요. 이를 통해서 작가의 의도를 짧은 분량 안에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얻었죠. 실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드러내진 않고 대사를 통해서 자기 의도를 전달하는 굉장히 작가의 의도가 아주 대사를 통해 잘 드러나는 그런 소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누구? 엄행수를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주인공과 비교해보면 어떻다?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주인공은 제자가인형이라는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엄행수는 미천한 신분에 외모도 능력도 없지만 양반들이 흠모할 만한 덕성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 유형을 박지원이 창조해냈는데 우리가 그래서 박지원 소설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들을 근대적인 인물 유형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외모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인물 유형을 주인공으로 삼았고 그것이 대단히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박지원이 자기 어떤 진정한 참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양반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성귤자라는 스승을 통해서 또 엄행수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했던 내용이 됩니다. 주제에 여러분 이런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덕 선생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요즘 시대에도 뭐 학벌 또 뭐 인맥, 또 재산, 가지고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 이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선 후기에 선결자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잠잠히 그 사람의 그 깊은 덕이나 인품에 빠져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벗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사귐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